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1년 말 어떤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0배 정도 됐었어요. 네. 이게 마치 이제 나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미시간 투자자문이라는 회사고, 현재는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 2월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네. 뭐 증권사나 뭐 고액자산가분들께 투자 자문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를 통해서 랩 상품을 이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 커리어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재직을 했었고, 10년 동안 뭐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나름의 성과를 내고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돼서 팬데믹 직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하긴 했는데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2월에 쓰면 완전히 터지기 직전이네요. 네. 그래서 조금 그때만 해도 돌이켜 보면 네. 굉장히 뭐 시장이 좋았어요. 2020년 들어오면서. 네네. 2019년, 뭐 18년, 19년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되게 시장이 글로벌하게 좀 고생을 하다가 2020년에 좀 과한 부분이 저희 회사 측면에서는 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기반한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가 좀 드물었고,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동성으로 멀티플에 대한 그 상승만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팬데믹 어떤 하락을 좀 모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고유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저점에 좀 운 좋게 잘 잡아서 네. 고유 수익률이나 뭐 저희 이제 고객분들의 수익률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 남들이 한 5년에 걸쳐서 겪는 일을 거의 네. 1년 만에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락 기간이 워낙 가파르고 빠르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좀 공포스러웠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금융위기처럼 시스테매틱한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에 의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출퇴근도 좀 쉽지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하락하고, 네네. 또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네네. 시장의 반등을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회사나 고객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여전히 시장은 좀 어렵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미시간 투자자문에 또 특히나 이제 김태훈 대표님의 이제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앞서서 이제 성장주 투자를 주로 하신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절반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의 측면에서는 제가 이전에 이제 대형 운용사에서 있을 때부터 네. 성장하는 회사,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고밸류에이션, PBR이 높다고 해서 성장주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어떤 그런 재무적인 팩터들이 실제로 이제 고성장하는 회사들을 좀 발굴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주 드물긴 하죠. 네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또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가 또 잘 없거든요. 이미 고평가. 거의 고밸류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미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측면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성장하는 팩터들이 일시적인 어떤 성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런 회사들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몇 분기 성장하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4, 5년씩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이 큰 시장의 영역에 놓여 있고, 그 안에서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를 선점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성장 팩터들, 중요한 어떤 성장 팩터들이 유의미한 어떤 숫자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깊이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을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탑티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네. 이제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하시는 건데 네. 뭐 성장 팩터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매출의 그로스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익 그로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거죠. 탑다운과 바텀업을 병행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 측면에서 성장하는 팩터들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의 이제 운용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재무적인 팩터를 네. 가지고 이제 그로스를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매출의 그로스는 잘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뭐 적자이거나 뭐 흑자를 내더라도 사실 의미 없는 흑자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기업들을 뭔가 미래 가치에 비해서 현재 좀 살만한 가격이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뭐 괜찮은 가격이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뭐 많이 통용되고 있는 PER이나 PBR이나 뭐 DCF나 현금 할인 모형들을 봤을 때는 네. 사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고성장하는 회사들에 대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끌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미래를 예상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한적인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제한된 정보로 뭐 3, 4년 후를 어떻게 보면 책상 앞에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 회사의 경쟁력을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뭐 짧게는 뭐 1, 2년 동안 또는 길게는 3, 4년 동안 꾸준히 그 숫자의 그로스를 그러니까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 단순히 그냥 실적 발표되는 숫자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꾸준한 수요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낼 수 있는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0년 초만 해도 뭐 PER이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2020년 초에 2021년 말 어떤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0배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밸류 PER 1000배였던 PER 숫자가 뭐 거의 90배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동태적으로 그 숫자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뭐 당장 뭐 지금 비싸서 또는 너무 높아서 접근을 안 한다기보다는 현재 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된다면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향후 뭐 2, 3년 후에 어떤 그 회사가 이미 성장한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막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PR 몇 배라든지 막 그런 계량적인 지표에 얽매이기보다는 맞습니다. 사실상 뭐 그로스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 네. 그 회사의 기술력 네. 이런 정성적인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네. 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네. 없지만 제 경험상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얽매이다 보면 일찍 팔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교과서적인 측면에서의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의미가 없냐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바텀 피싱,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지표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PBR이든 뭐 반도체 시클리컬 산업이든 네네. 또는 성장주도 일시적으로 뭐 그 실적이 좀 둔화가 되거나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급하게. 네네. 그럴 때 이제 히스토리컬한 PER 밸류에이션이 좀 저점을 잡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멀티플도 계속 상향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추정하는 영역과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숫자적인 측면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어떤 측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고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쉽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정하지는 않고 기업이 성장하는 한 꾸준히 가져가고 또 반대로 기업이 어떤 성장을 멈춰지게 되고 가치의 영역으로 빠지고 또는 시장이 둔화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이익이 좀 둔화되는 어떤 측면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을 네네. 때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역시나 뭐 밸류에이션 뭐 그런 것도 뭐 보긴 보지만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네,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급 속도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신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적인 얘기가 애플이죠. 애플 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뭐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이 넘어갈 듯 말 듯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꾸준히 과거 3년 동안 올랐고 매년 뭐 한 15%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이상 올랐는데 성장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애플은 투자에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 성장률이 지난 3년 동안 거의 플랫했어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네네. 이유인즉슨 이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은 다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애플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차지했을 때 한 제가 생각했을 때 65%, 70%가 다 아이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익 성장이 이미 둔화된 지 한 3, 4년 됐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올랐던 거는 사실 네.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서 나오는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조 단위로 매입해서 소각해서 이제 ROE를 높이면서 밸류에이션을 올렸던 거지. 그렇죠.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애플을 좀 투자하지 않았었고 또 반대로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왓츠앱 같은 경우도 MAU라고 하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이미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사실 업사이드가 제한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도 최근 한 3년 동안 주가 지지부진했어요.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순증 가입자가 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영업이익 성장이 플랫하게 됐을 때는 사실 성장주 투자자 측면에서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죠. 저 갑자기 궁금한데 네. 언제부터 테슬라 투자하셨어요? 그 대형 운용사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투자를 못했었고 2020년 2월에 이제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이미 1,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에 네네네. 뭐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었죠. 가파르게. 네. 근데 도저히 그때만 해도 놓쳤다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근데 마침 또 팬데믹이 뭐 마침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네. 위험하지만 네네. 좀 그 하락이 왔고 또 그 회사가 보여준 실적이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었거든요. 2019년 말에. 네네. 그리고 2020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워낙 좋았고. 네네. 근데 마침 또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글로벌하게 많이 빠졌고 테슬라도 다시 거의 한 300불 후반 중반까지 빠졌었거든요. 네네. 분할 전 가격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제일 많이 오를 주식을 찾아야 되고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도주는 EV 시장의 개화, 그 다음에 EV 시장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미국 시장으로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회사와 또 바텀업 관점에서는 그 경영자 창업 그 앨런 머스크의 어떤 비전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전히 저희 고유 자금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액면 분할 그 기준가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00불 언더에서 100불? 갖고 있는 언더에서. 상황이죠. 예. 그래서 10배 나는 종목들에 대한 그 텐베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문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뭐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하면서 실적을 어떻게 내서 그런 것들을 팔로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사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서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네. 이제 판단하는 관점에서 네. 밸류에이션 계량적인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네. 시장에 약간 그 성장주를 평가하는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PSR, 네네네. 그 뭐 주가랑 매출액이랑 그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V EBITDA 네네.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피터 린치가 이제 개발한 그런 모델인데 그 이익 성장률이랑 네. PR이랑 비교한 그 PEG PEG. 예. 그런 건 따로 안 쓰시나요? 그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 역시도 뭐 주니어 시절에는 그랬고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딱딱 계산해서 네, 떨어지는 네. 거가 정답이라든지. 네, 정답을 찾으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하나만 가지고 네. 이게 마치 이제 나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몇 개의 지표로 그 기업을 딱 이거는 매수다 매도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요새 복잡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은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네네.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운영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할 때와 뭐 성장이 둔화됐을 때 역성장할 때도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히 어떤 몇 개의 지표로 그 기업의 성장성을 한정 짓기에도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다 보고 있고 저희도 어떤 엔트리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의 시점이나 매도의 시점을 또는 또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 데 있어서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예를 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배, 3배 날 수 있는지에 대한 포텐셜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 회사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을 통해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매출이 30% 성장했는데 이번 분기에 다음 분기에도 또 30% 했고 그 다음 분기에는 오히려 뭐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이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장하는 그 팩터, 그러니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에비타나 이런 지표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가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뭐 PEG가 좀 둔화되고 또는 EV, EBITDA가 뭐 이 경쟁 기업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가볍게 매도하기에는 조금 성장주 투자 측면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또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지표를 참고하긴 하는데 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으로 딱딱 떨어지고 네. 누구나 이제 목표가를 구할 수 있고 네. 그런 의견들이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성장은 어떻게 본다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논란이 막 많아야지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 되게 유의미하게 헤지 펀드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시장의 과열을 또는 너무 소외되는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또는 시장의 어떤 그런 무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뭐 그런 그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는 비정형화된 분석을 통해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서도 종목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종목 게시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오를 때는 종목 게시판에 막 뭐 분 단위로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맞아요. 또 엄청 하락을 하거나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한산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 내에서도 굉장히 고수분들이 분석글도 많이 올리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에 하는 데 있어서 뭐 말씀하신 어떤 재무적인 지표들과 더불어서 좋은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네. 저희도 활용하고 있고요. 네. 약간 투자 심리를 네, 시장의 네, 네. 심리를 읽는 그런 네,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에서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헤지 펀드들은 그런 회사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의 행태들을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SNS 채널을 막 맞습니다. 분석한다든지 요새는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된다든지.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네. 뭐 날씨 분석하는 것처럼 네네. 주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채널들에 대한 어떤 뭐 트래픽들 네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주가가 지금 과열의 국면이 있는지 뭐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성장주 투자가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또 수익률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려해야 될 게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증시에 성장주 투자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죠. 그 하락폭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네. 하락폭도 좀 그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큰데 또 반대로 제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또 뭐 가치 투자는 크게 망하진 않습니다. 뭐 크게 벌 수는 없을지언정 뭐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정말 크게 스노우볼 이펙트를 그게 이제 가치 투자가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봤을 때 조금 덜 먹더라도 가치 투자는 이렇게 안전 마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주만큼 크게 다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투자가 약간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약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성장주 투자 이 매력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성격도 좀 있는. 내년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한 40~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앨런 머스크도 스스로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예, 트위터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또 성장주하면 가장 또 대표적인 주자가 테슬라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1,200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1,000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뭐 주식을 판다든지 근데 그런 좀 수급적인 악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루시드나 리비안, 뭐 신흥, 뭐 전기차 관련 주식인데 뭐 이런 쪽이 좀 쟁쟁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네. 월가 쪽에서도 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는 주가 상승보다는 이익 성장이 조금 더 빨라져서 그 PER 지표를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부유세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급여도 받지 않고 보너스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탁을 팔아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사실 그 나스닥 100 종목을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테슬라가 한 40~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 저희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팩터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과거와 같은 어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도 이미 이제 어떤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루시드나 뭐 리비안 이런 쪽이 이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런 네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경쟁 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 구도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항마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대 캐파가 됐고 네네. 이제 뭐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세미 공장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디자인 캐파로는 한 200만 대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30만 대에서 한 70만 대, 80만 대까지 올라오는 동안 과거에 돌이켜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산 지옥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프레몬트 공장에서 모델 X 처음에 이제 생산하고 이제 모델 3, 그러니까 모델 X, 그러니까 SUV까지 생산한 다음에 이제 모델 3 양산차를 만들기 위해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장 캐파를 늘리고 상해 공장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램프업을 했었는데 그 한 2~3년 동안 그 테슬라가 정말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도 있었고 앨런 머스크도 스스로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예, 트위터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게 이제 진짜 장치 산업 내에서 제조 라인을 돌리고 어떤 효율을 올려가면서 분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율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네네. 단순히 어떤 뭐 IT 스마트폰 작은 부품을 라인을 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쵸.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루시드나 리비안도 지금 이제 15만 대 캐파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딜리버리 되고 있는 그 대수는 차량 대수는 뭐 몇만 대 수준이잖아요, 지금. 근데 향후에 이제 지금의 기업같이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루시드도 한 7~80조 정도 되는데 그 기업 가치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이익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나오려면 양산이 시작돼서 실제로 30만 대 정도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차량의 디자인이나 뭐 차량의 내구성이나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압도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바텀업 관점에서 그 기업이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겪었잖아요. 충분히 겪었죠. 거의 한 10년 겪었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서 그리고 서약 게임 분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테슬라의 과거를 뭐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주가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네. 횡보했던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19년 말부터 2020년 초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모델 3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중국 공장이 램프업이 되면서 한번 올랐다가 팬데믹 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올라갔던 건데 그런 어떤 순수 EV 업체들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텀업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워낙 시장의 유동성과 EV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는 ETF 수급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이미 많이 커져 있어서 네. 쉽게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기업 가치가 테슬라처럼 뭐 1 트릴리언까지 되려면 그런 양산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뛰어난 경영진들이 테슬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테슬라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잘 우회하고 또는 뭐 매그나와 같은 기업들이나 뭐 라인을 대신 돌려주는 기업들을 네네. 잘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네. 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테슬라가 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본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 네. 하지만은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쪽이 뭐 신흥 경쟁자이긴 하나 이들 역시 그 양산 지옥이라는 그 검증된 시간을 뭐 충분히 겪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뭐 테슬라의 위협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긴 네네. 하죠. 근데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와 기타 순수 EV 신흥 그 EV 업체들과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동차 업체 제조업의 측면에서 장치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드린 양산 지옥이 있지만 레슬라가 우월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잖아요. 자율주행 데이터. 네네네. 그리고 이미 레벨 3에 거의 도달했고 레벨 4, 5까지 기대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그 위성 그 뭐 수백 개의 위성을 가지고 OTA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뭐 자동차 이익뿐만 아니라 뭐 탄소 크레딧이나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업데이트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매출들이 이익으로 바로바로 꽂히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으로서의 경쟁자로 볼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는 그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어요. 애플카. 애플도 지금 그 자동차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LG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가장 그 강력한 경쟁 상대는 애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플이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iOS라는 막강한 뭐 글로벌하게 뭐 제가 생각해 한 6, 7억 명이 쓰고 있는 네네. iOS 기반한 그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이 많이 이미 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나 뭐 계속 그 코드 메이킹을 통해서 뭐 또 오류 없이 실시간으로 많은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계속 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만한 애플 따라갈 수 있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업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뭐 다른 신생 EV처럼 공장을 세운다거나 뭐 배터리 업체들을 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LG나 매그나와 같은 어떤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뭐 OEM, ODM이라고 하죠. 뭐 팍스콘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양산을 대신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차가 나오진 않았고, 네네. 애플도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네. 뭐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실사를 했다, 공장 실사를 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뭐 휴대폰 산업이 이미 페네트레이션이 100%가 넘었고 이미 뭐 휴대폰 2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기기들의 성장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매출도 약간 캡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 수가 많아져야 이 소프트웨어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도 이미 충분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더 하기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 쿡 CEO 입장에서도 이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애플이 지금 3 트릴리언에서 뭐 5나 6 트릴리언까지 가려면 뭔가 넥스트 빅띵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동차라고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어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자동차 네. 산업이라는 게 네. 그리고 국내 LG 그룹사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매그나와 함께 JV도 설립해 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약간 좀 그 애플이 뛰어들면은 작정하고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페라리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예전에 애플 디자인을 다 만든 쟈니 아이브라는 수석 디자이너를 와 그 회사와 이제 JV를 맺어서 네네. 페라리 EV도 출시를 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그 제품을 그렇죠. 영위하면서 네.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한때는 뭐 120%까지도 다 가져갔던 네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의 적자까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120%. 예. 어.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전략이 여전히 통하고 있고 네.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은 어떤 대중화된 차량을 양산하기보다는 EV 내에서도 루시드처럼 정말 프리미엄 세단이나 프리미엄 차 위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어떤 로열티를 극대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테슬라도 있고 뭐 리비안, 루시드, 애플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시장에서 원래 그 사업을 영위했었던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한테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 뭐 전기차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명까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쇠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기이자 기회죠. 네. 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한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미 뭐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뭐 20년 넘게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 기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또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GM이나 포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포드 같은 경우는 마하 EV도 나오면서 굉장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뭐 GM 같은 경우는 실버라도 트럭도 많이 나오고 있고 허머 EV도 나오고 있고 네. 회사가 뭐 이미 사명까지도 EV 느낌 나게 바꿨잖아요. 사명 로고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에 뺏겼던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EV 산업을 통해서 좀 가져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20년 신고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일본 차들과 이제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네, EGMP 플랫폼도 냈고 뭐 EV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어떤 뭐 많이 팔리고 있던 소나타나 그랜저나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네, 조금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프리미엄급으로 네. 그 브랜드를 안착시켜서 그 어떤 ASP를 상승시킬 수 있는 믹스 개선을 꾀하는 전략이었는데 네. 갑자기 EV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제네시스 EV가 나오면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워낙 뭐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뭐 150만 대 시장이라서 좀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그 이익을 벌고 있는 부분에 안위를 해서 적극적인 EV의 전환이 좀 더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아이오닉 브랜드나 또는 미국의 뭐 조지아 공장 이런 것들 전환을 해서 E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내연기관 쪽에서 벌고 있는 이익이 이제 라인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아무래도 이쪽에선 카니벌레이션이 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향후 한 2, 3년은 좀
어떤 그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들면 됐었는데 네. 뭐 자율주행도 있고 전기차로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 자동차를 지금처럼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공유도.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사실 소유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어차피 뭐 개인 자동차 주차장에서 거의 뭐 24시간 주차돼 있고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운영이 안 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런 변화를 잘 잡으면은 분명히 기이긴 하지만 기존의 그런 내연기관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보는 우려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 전기차라는 게 사실 그 전기 배터리로 가서 전기차 시장이 개화한다기보다는 전기차 위에 자율주행 플랫폼이 얹혀져야 진정한 그 새로운 그 어떤 운송 수단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뭐 테슬라도 여전히 그 AIDA를 하면서 많은 엔지니어를 수급해서 그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료제도 분명히 있고 인사 체계도 굉장히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어떤 엔지니어들을 고액을 주고 또는 EV 디자인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모셔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두 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전환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그나마 좀 그런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볼 만한 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업체들 포드나 GM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 환경이 금리 인상기도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어떤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PER 10배 이하의 내연기관 차 중에서 실제로 EV를 판매하고 있고 또는 수요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면 그런 포드나 GM이 좀 낫지 않을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약간 좀 아예 전기차 사업부를 분할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훨씬 많이 훨씬 받으니까. 예. 근데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미국은 그런 게 이제 워낙 깍듯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쿨다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때부터는 또 다시 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성장주 뭐 사실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뭐 작년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NFT, 뭐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성장주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성장성이랑 뭐 밸류에이션 매력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분야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보여지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좀 얽매이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만 그냥 뭐 PDR이라고 하는 드림 레이쇼를 가지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말씀드렸던 매출 성장률이나 에비타 성장이나 그 다음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매출액 대비 R&D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뭐 NFT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 섹터가 이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미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과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어떤 유동성 흐름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매니지먼트의 디시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그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게임 회사들이 그 수익화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향후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나 또는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외부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다, 뭐 유동성 축소다, 긴축이다 이러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적인 지표들, PER이나 PBR이나 뭐 EV/EBITDA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게임 이쪽은 이제 실제로 숫자도 찍히고 네네.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조금 뭐 좀 아직은 모호한 것 같은데 단순히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면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 세계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전에 이미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이미 가상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그 가상 세계에서 옷도 입어보고 뭐 AR, VR을 통해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 이 시장은 뭐 방향은 맞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 준비 그런 네.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 이슈 중에서 가장 그 큰 이슈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 최근 발표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또 크게 상회를 했고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FOMC에서 뭐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뭐 확정적인 발언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ECB 쪽에서도 약간 좀 긴축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성장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성장주를 좀 투자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의 상위로 보면 다 성장주가 포진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결국 그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그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보면 2%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한두 해 정도는 2%, 2.5%를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 말까 하면서 이제 어떤 가치주와 뭐 싼 기업들이 좀 득세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어떤 글로벌이 성장 구도로 진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중국의 성장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미국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성장했던 그 부분들이 언와인딩이 되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네.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희소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성장하는 기업들이 성장률도 좋았지만 네. PER이든 멀티플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올라갔던 건데 향후에도 그 부분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경제는 어차피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것처럼 고점에는 이제 페드나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좀 그 과열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긴축 스탠스를 쓰는 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경제 성장은 또 둔화가 되고 그런 사이클의 반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장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좋은 그 투자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네네. 기업의 성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멀티플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쿨다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구간별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긴축 스탠스로 간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단기간으로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고물가 고성장이 지속되긴 힘들 것 같다. 그런 그 판단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최근에 뭐 지표들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변이 바이러스에서 촉발된 공급 병목 현상에서 나오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을 바꾸시긴 했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면에 어떤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뭐 내년 초가 됐든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경제 뭐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면별로 시장 금리가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성장주 고멀티플 시장의 희소가치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또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성장주에만 몰려 있으면 좋을 땐 좋지만 또 하락할 때 크게 다칠 수가 있고 변동성이 크면 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또는 반대되는 종목들 또는 소외된 종목들을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하셔서 어떤 시장 국면이 변화하는 부분을 뭐 딱 알아차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연습들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같이 타면서 그 포트폴리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때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 성장주 비중을 줄이거나 뭐 가치주 비중을 늘리거나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약간의 자산 배분을 하죠.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성장주와 가치주,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과 좀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배분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내년 전망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클리컬이나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어떤 사이클을 타는 뭐 저평가된 뭐 가치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 우위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를 올린 시점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어떤 성장주들이 많이 쉬었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다시 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적어도 뭐 지금 시점부터 뭐 내년 봄까지는 좀 그런 가치주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네요. 사실 금리를 올리면은 그런 가치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이제 한 발짝 빨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금리 나중에 올릴 거니까 가치주들이나 순환주들이 갈 거고 사실 실제로 금리를 올리면 약간 좀 재료 소멸 그런 관점에서 다시 성장으로 쏠릴 수도 있다. 요새 세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킹 반영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단어가 있잖아요. 선반영하는 거죠. 선반영하면서 이미 드러난 재료에는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뭔가 재료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뭐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점점 나중에 뭐 기술주들이 더 좋긴 좋지만은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점을 굳이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 보통 이제 한 뭐 주식시장의 긴 역사를 보면 그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세션이 와가지고 사실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사이클이 많이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에는 아무래도 좀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의 붕괴를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 생각은 IT 버블 때와 지금의 다른 점, 이제 구조적 성장주들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이익을 수반한 기업 가치 성장이 아니라 정말 뭐 유동성으로만 올랐던 그 시장이었던 것 같고, 지금의 성장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뭐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유형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에비타 같은 측면에서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뭐 예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숫자로 보여지는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금리를 인상해서 다시 폭락할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페드나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경제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열이 됐을 때 조금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고 있지만, 또 경제가 둔화되면 다시 완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 당국자들도 어떠한 정부도 주식시장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IT 버블의 버스트를 뭐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때랑 지금의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숫자를 네. 수반한, 즉 실적을 수반하는 그런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너지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과대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시총 상위주들만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팡 플러스 기업들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예하에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뭐 단순히 멀티플만 많이 올랐던,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한 네네. 뭐 30%, 40%. 또는 그 캐시 우드의 아크 펀드가 갖고 있는 이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50% 넘게 빠진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미 이제 기준금리 상향의 영향을 받고 그 할인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이미 주가 하락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팬데믹의 수혜, 그 다음에 팬데믹에 따른 유동성 확장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미 이제 기준금리 상향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기업 가치의 어떤 그 시장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미시간 투자자문을 설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좀 많이 알려져서, 어떤 단순히 성장주는 뭐 모멘텀 투자다 또는 그냥 테마 투자다라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처럼 성장주를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좀 그런 하우스가 생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시간 투자자문에 김태훈 대표님 모셔놓고 또 성장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뭐 성장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성장주 투자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미시간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상품 궁금하시다면은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네, 홈페이지 있고 그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주소도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맞죠? 그것도 네. 있죠. 괜찮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